자, 지금부터 피아 지방본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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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자, 피아 지방법원 다음 주에 저희가 날짜를 바꾸죠. 개편하나요? 6월부터 개편이 그래요? 되면서 우리는 뭐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네네. 사람 함부로 바꾼 프로그램에 MC로 들어갔다 제가 아주 개피를 봤기 때문에 안 바꿉니다. 안 바꿔요. 아, 역시. 정말 똥바가지를 뒤집어 썼어요. 네, 근데. 엄청난 바가지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 완소죠. 뭐 이분들하고 안 가면은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여기 한 분을 더 추가해서 갑니다. 예. 아니, 춤을 더 그러면 투입을 하는 거네요. 회사 입장에서. 항상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그 높여가지고. 사람을 빼고 우리를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쉬운 문제를 뭐 이렇게 그래요. 생각하시고. 알겠습니다. 아니 뭐 사실 딴 프로하고 좀 합치는 면이 있는데. 진짜 어떤 분 오시나요? 장용진 기자를. 진짜요? 장용진 기자. 우와. 장용진은 현장에서 검찰 쪽을 좀 너무 좋아요. 마크하는 방향으로. 우와, 그래서 짱이다. 이제 다음 주에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가칭으로 대꼼찰청을 한번 해볼게요. 대꼼찰청. 제 이름은 기가 막히게 만드시네요. 야,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예, 장명 센스는. 예. 그렇습니다. 저 근데 용진이 형이랑 저랑 붙으면 요즘 또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유시민이 아니라 김용민입니다. 그럴까요? 시민이 아니라 용민이에요. 네네. 용민. 아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시간을 바꾸는 거야? 시간을 화요일에서 예. 목요일로. 목요일로 저희가 옮겨볼까. 그럼 정치부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치부심은 화요일로. 요렇게 바뀌는 이렇게 겁니까? 바뀌는 겁니다. 예. 뭐 저는 개편을 빙자한 뭐랄까요? 그 왜 있잖아요. 회전문. 회전문 편성. 다시 그냥 한 바퀴 돌아서. 회전문 개편이라고. 개편을 하긴 해야겠고 특별한 꼼수는 없고. 근데 사실 목요일이 더 좋은 게 재판이 이제 수요일 날 많이 하고 목요일 날도 하니까 더 생생하게 바로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요일 날 하기에는 약간 지난주 이제 재판이었기 때문에 생동감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목요일 날 하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 같은 게 거의 뒤쪽에 있다 보니까 앞쪽에 하다 보니까 뒤쪽에서 오히려 평가를 하는 게 더 괜찮은 방법이겠네요. 그리고 저는 장용진 기자님 하객진 꼭 챙겨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챙겨보지 않아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게 전 정말 너무 좋네요. 기대됩니다. 꿈찰청. 대꼼찰청. 대꼼찰청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주 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가 꼼찰청장 하시기 제가 꼼찰청장. 판사에 이어서 바뀌나요? 검찰청으로 갑니다, 제가? 그래서 8대2 가는 마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도 하나 끼나요? 우리 철가방을 들고 나오는. 근데 그거 아시죠? 개갈 때도 나 분장 안 했다고. 여기 와서 해. 와, 대단한 프로네요. 여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다음 주에 목요일부터 또 이렇게 우리 두 분의 변호사님과 장용진 기자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광고부터 갈까요? 네. 여러분. 자, 오늘 쭈꾸미장이 나왔어요. 우리 지난번에 연어장도 먹어봤고요. 또 뭐가 있었죠? 게장도 있었어요. 게장. 껍질 없는 게장. 게살 발린 거. 그거 있었잖아요. 꼬막장. 꼬막장도 있었네. 꼬막장 진짜 맛있었어요. 밥도둑. 진짜 도둑이었어요. 쭈꾸미장으로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얌테이블입니다. 얌테이블. 뭐 얘기 다 한 거 아닙니까? 얌테이블이면. 얌테이블이면 끝이죠. 그렇습니다. 봄 제철 식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쭈꾸미입니다. 쭈꾸미는 피로 회복에 좋은 타우린이 풍부해서 봄에 꼭 맛보아야 할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타우린 풍부한 거는 또 바카스도 그런데 바카스는 좀 이래저래 좀 음료죠. 요거는 타우린은 천연 타우린입니다. 천연 타우린. 매콤달콤 쭈꾸미 볶음을 드시고 싶다면 고민할 거 없어요. 착한 쭈꾸미 추천합니다. 자, 오늘 소개할 얌테이블 쭈꾸미장은 볶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밥에 비비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거 하나 못 따지고. 아니, 드릴게요. 여자분이 닦으셨어요. 여자분이 닦으셨어요. 자, 게장도 좋고 새우장도 좋지만 쭈꾸미장은 정말 맛있습니다. 매콤달콤한 양념장에 극강의 쫄깃함을 보장하는
쭈꾸미로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밥에 비벼도 좋고 면과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자, 간단한 술안주로도 정말 좋습니다. 자, 냉동실에 두었다가 자연 해동으로 드시면 됩니다. 냉동 보관할 경우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기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 보관하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쭈꾸미장 한번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쭈꾸미장. 김용민닷컴이 압도적 최저가입니다. 네, 얼마나 최저가냐? 이 얌테이블 쭈꾸미장 150g 인터넷 최저가가 1140원인데 얌테이블 본사 판매가는 8,900원. 근데 김용민닷컴은 얼마냐? 6,900원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3,000원이나 더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맛과 영양 모든 게 완벽한 얌테이블 쭈꾸미장,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압도적 최저가에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품절입니다. 준비된 수량이 모두 숙진될 경우 특가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얌테이블 쭈꾸미장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와, 너무 맛있어요. 이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맛이에요. 너무 그래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덮어서 이거 싸갈래요, 웃음이 집에. 나오네. 와, 그래요? 탱글탱글해요, 쭈꾸미가. 진짜 쭈꾸미가 살아있어. 탱탱해요. 너무 좋다. 확실히 낙지젓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그거보다 훨씬 부드럽네요. 쭈꾸미가. 네. 그 맛이긴 한데. 진짜 쭈꾸미 장을 처음 먹어봤는데 저도 처음 먹어요. 저 사실은 이제 간장게장 스타일로 이렇게 그냥 간장만 베이스 되는 줄 알았더니 네. 이게 매콤하게 돼 있어가지고 진짜 이게 뭐랄까 매콤한 거 땡길 때 있잖아요. 밤에. 맞아요, 근데 맞아요. 카레 먹기는 괜찮고. 아까 못 배웠어요. 드시죠? 아까 변호사님한테 배웠어요. 못다.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런 거. 그러네요. 누가 너무 계셔야 못 돼요. 보냈어요. 주부가. 예, 예. 아이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거 왜 안 따지지? 따기가 제가 약간 힘들긴 하네. 예, 그래요. 여기를 강철님, 따가지고. 사이드로 콩나물국을 줘야지. 콩나물국은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예. 맛있다. 뭐 그냥 최저가라고 그냥 굉장히 우습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예. 그래서 콩나물까지 드리면 이거 뭐 어떻게 먹고 살라고. 와, 이거 뭐- 너무 맛있어요. 여기다 이제 참기름도 부어야 됩니다. 참기름이 참기름. 있었어요? 예. 아, 이거 참기름이에요? 뭔가 했네요. 예. 자, 참기름도 네. 좀 넣으시면서. 아이고. 아, 이거 여기 또 참기름이다. 트러플 김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트러플 김. 네. 이것도 김에 싸서 드시면은. 이 트러플 김도 이야. 같이. 이거 진짜 맛있어요, 트러플 김. 진짜 먹어보고 이거 한번 싶은데. 맛보셔야 돼. 네. 최상의 궁합입니다, 오늘. 와, 이런. 입맛 없을 때 이렇게 먹으면은 한 2공기 먹어요, 이거. 예. 빨리 삽시다 우리. 안 되겠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진짜 주말마다 집에서 반찬도 하고 이제 음식을 하거든요. 아유, 그래요. 근데 이게 주말에는 뭐 하는 건 괜찮은데 시간이 날 때는 근데 네. 저녁에 간단하게 먹고 싶은데 맞아요. 또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간단한데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 되게 고민이야. 딱이다. 쭈꾸미자. 네. 딱이야. 네. 간단한데 너무 맛있어. 와. 아, 요즘 한강공원 나가면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 꼬막장 한번 주셨는데 꼬막장에다 밥 2개 비벼가지고 그래서 도시락처럼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근데 아, 이것도 오늘 가가지고 주말에 한번 이렇게 비벼가지고 가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와, 맛있죠? 죽여주네. 네. 맛있죠. 아 꼬막장 이런 건 비교가 안 되네요. 김하고 한번 드셔봐. 이게 진짜. 진짜 죽여줘. 나 트러플김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트러플김은 트러플이 들어간 거예요? 트러플. 아, 진짜요? 트러플이 뭐예요, 근데? 트러플 오일. 버섯. 버섯. 아, 버섯. 트러플이라는 버섯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버섯 향이 이제 뭐 독특하니까 트러플 하는데 자, 여기다 비춰주세요, 비춰주세요. 자, 김에다가 올려놓고. 와, 너무 맛있다. 와 세상에 진짜 맛있다. 쭈꾸미장 자주 하고 싶다. 가져가세요, 이거. 아니 자주. 아. 쭈꾸미장 자주 먹고 싶네요. 아니, 이거는 진짜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양념이 되게 많아서 네. 사실 이 안에 쭈꾸미가 덜 들어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나는 가득 차 있어. 가득 차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 예.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아니 이게 쭈꾸미장이랑 참기름 좀 넣은 거밖에 맞아. 없는데 너무 이거 한 끼 식사로 와우. 딱지 참기름을 넣느냐 안 넣느냐 또 천지 차이네요. 한지 알죠? 전 빨리 넣었죠. 맞아요.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네요. 응. 내가 봤을 때 대박 나겠다. 이거 왜냐면 하나에 6,900원인 거잖아요. 응. 그죠? 와. 하나에 6,900원 이거 한
한 마음 먹고 먹으면 한 4일, 5일 먹거든요. 한 사람이. 예. 최고의 반찬이죠, 뭐. 예. 여기다 또 하나 추가하면 계란 후라이. 아 진짜. 맞네. 맞네. 계란 후라이. 네, 끝입니다. 계란 네. 후라이. 오늘 선생님 안 계시네. 여러분 집에서 한 끼 혼자가 먹으면서도 우아하게 먹을 때 계란 후라이 이렇게 딱 이렇게 반숙으로 그렇습니다. 올리면은 완전 비주얼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집에서 영양도 있고. 게임 하시는 분, 이거 하나 잽싸게 비벼놓고 네. 하시다가 딱입니다. 근데 이거 밥을 너무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몇 공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어떡하죠? 이거 진짜 밥도둑이네. 밥도둑입니다. 아유 그래요. 이 매콤함이 딱 좋아요. 진짜 한식을 끊을 수가 없다니까 이게. 그리고 또 여기 또 청양고추가 들어갔나요? 청양고추 들어갔네. 아유 정말 이 매콤한 맛. 매콤함. 네. 자 신변사님 입술에 그 김이 묻었다는 김이 많이 소문이 묻었구나. 있어요. 예.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게 드시고 있어요. 미모지조님은 소면으로 먹어도 정확하게 하시네. 역시 전문가들은 또 달라요. 전문가 달라요. 맞네요. 네. 전 뭐 벌써다. 벌써 다 드셨어요? 너무 맛있어. 뭐 끝났습니다. 근데 진짜 밥을 너무 빨리 먹게 되는데요? 그리고 좀 저는 이거 좀 아껴 먹었어요. 집에 가져오려고. 이거 집에 가서 먹어야지. 비벼 먹어야지. 진짜 맛있다. 아니 근데 여기 이 얌테이블 자체가 이 양념을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 이 안에다 뭘 넣어도 그 주재료만 바뀐 거지 사실 맛이 너무 다 맛있으니까 이 맞아요. 양념에 뭔가 비결이 있는 것 같아 이 사람들. 얌테이블. 네, 얌테이블. 이거 진짜 가는 길에 주문해놔야겠다. 왜냐면 이게 항상 밑반찬으로도 뭔가 있으면 좋은데 맞아요. 이게 밑반찬 정도의 가치는 아니고 훨씬 이게 딱 하나만으로도 완전 뭐죠? 맞아요. 이거 한 그릇 밥상이 맞아요. 되는데 너무 좋다. 야, 진짜 밥도둑입니다. 네. 나 세상에. 밥을 한 공기 왜 이렇게 빨리 먹나 근데? 그러니까요. 살찌는데. 저녁을 나 먹고 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밥을 먹고 왔는데도 다 먹었어요. 진짜 밥 한 그릇씩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저도 저녁을 먹고 왔는데 또 이거 한 그릇 다 먹고 그러니까요. 있네요. 세상에. 제가 오늘에 너무 맛있어요. 낮에 설렁탕을 먹고 아침도 먹었고요. 그 낮 3시쯤에 성남 모란시장에서 그 소머리 국밥을 먹고요. 지금 어디 상가집 다녀왔어요. 네. 상가집 육개장. 거기 가가지고 육개장도 먹고 왔고요. 지금 또 먹습니다. 네. 오늘 몇 끼를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제 아는 목사님은 네. 그 신방이라고 해서 그 교인들 가정을 방문하는 게 있는데 거기 하루에 10끼를 먹은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마다 목사님 뭐 저 시장하시다고 뭐 차려놨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예. 근데 그래서 뭐,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야. 형님. 근데 뭐 그거를 굉장히 오랜만에 있었던 일처럼 얘기를 하는데 거의 뭐 일상이 그러시잖아요. 뭐 새삼스럽게 뭐 그걸 오늘은 얘기를 좀 하세요. 덜 먹었다고. 덜 먹었다는 얘기죠. 덜 먹었다고. 잘못 들었나 했어요 내가 지금. 그래요. 별로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았는데. 네. 예. 근데 맛있어요 진짜. 쭈꾸미장 내 거야. 자, 그래요. 오늘 얌테이블 쭈꾸미장 여러분들. 자, 한 가지 주의를 드리자면 폭식 주의보. 진짜 네, 푹신할 수도 발령하겠습니다. 있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유, 맛있네요. 잘 먹었습니다. 네. 그 저쪽에서 네. 얘기하기를 한명숙 전 총리 검찰이 그렇게 뭐 잘못된 수사를 해서 뭐 말하자면 그 한만호 씨를 겁박해서 또는 한만호 씨하고 깜빵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을 겁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는 하지만 그 한만호의 비망록을 포함해서 모든 한만호 씨가 부당하게 이 말하자면 수사를 받았고 강요된 답변을 했다 이렇게 네. 이야기한 내용까지 다 대법원에 갔지만 네. 대법원은 네. 재판관 전원이 최소한 한명숙은 3억은 받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가지고 한만호 그 진술이 뭐 말하자면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다. 진실과 무관하게 한만호가 그렇게 검찰의 협박에 굴복해서 발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제가 그러면은 열심히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근차근 살펴보는데 마지막 대법원도 이제 뭐 8대5로 뭐 8명은 9억 전부다다. 그리고 한명숙이 9억을 먹었다. 네, 5분은 3억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그래도 받은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로 판단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다 3억이라고 재판관, 그러니까 대법관 13명 천원일치로 의견이 모아졌다. 일단 결론부터 그냥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한만호 씨의 진술이라든지 이거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실황 조사하는 거 보면은 현장 검증하는 거 보면은 실제로 한만호 씨가 그 당시에 어떤 그러니까 돈을 인출했고 인출할 당시에 또 카드 내역을 보면은 캐리어를 삽니다. 구입을 해요. 그래서 돈을 거기다 담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캐리어 구입 영수증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이동이 되었을 것이다. 이건 확실해져요. 이거는. 근데 그게 과연 어디로 갔느냐. 돈을 어디다 옮겼는가. 어디로 옮겼느냐. 그래서 한만호 씨는 어쨌든 간에 여기서 한명숙 전 총리한테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재판 쟁점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돈의 움직임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돈의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이제 이 진술뿐만 아니라 이 보강 증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보강 증거로 법원에서 한만호 씨가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이 보강 증거로 내세운 게 그 격리부장이 있어요. 이제 한신건영의 격리부장이 작성했던 그 장부가 있어요. 이 장부라든지 뭐 그 백데이터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5억 원에 대한 비자금 그리고 의원 이렇게 써 있고 한 이렇게 가필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돈의 이동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격리부장이 그 진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장부에 의해서 의원 한 뭐 이런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확 뒤집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그 3억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원칙적으로 그 한명숙 총리가 받았다라고 하려면 한명숙 총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받은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인지해야죠. 근데 그렇죠. 받은 사실을 알아야 되고 뭔가 지시를 해야 되고 그런 건데 그런 알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제 3억 중에는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 그분이 뭐 한만호 씨한테 돈을 융통을 해가지고 전세 비용인가요? 네, 1억 수표. 나중에 돌려주지 않았나요? 네, 그 수표도 뭐 수표 받은 거,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3억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또 다시 차근차근 드리겠지만 일단은 그 돈의 움직임이 있었고 뭐 캐리어를 사고 구매했고 거기 3억이 들어가고 이런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당시에 다 의심이 되는 상황은 계속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억 수표가 갔던 거. 근데 뭐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가 뇌물을 수표로 줍니까? 그러니까 검찰도 처음부터도 자기네들도 너무 이상하니까 그거를 말을 짜요. 왜 수표로 줬나요?에 대한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는 한만호가 돈이 급하다고 하셨는데 돈을 급하게 마련하는데 현금화할 시간이 없어서 수표로 드렸다. 근데 이것도 수표로 드렸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이제 수표로 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수표로 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1억 원 수표입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전달했냐부터 하면서 한명숙 총리한테 직접 전달해야지만 한명숙 총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 1차, 2차, 3차 전달 과정을 다 시연을 해요. 그래서 그 3억이라는 거, 그러니까 수표 1억 포함해서 만약에 한명숙 총리한테 1억을 줬다면 그 날 특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언제 줬는지. 그래서 분명히 이제 첫 번째 줬던 날부터 그러면 한번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게 검찰은 한명숙 총리한테 직접 줬다 3억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1억 수표 포함해서 1억 수표는 봉투에 넣어서 캐리어 그 그물망 쪽에 넣었다. 아주 디테일하게 진술했어요. 그래서 그 캐리어를 이제 전달을 했는데 첫 번째 1차 전달한 그 날 전달했는지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억이 갔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전달할 때 그 첫날 이제 처음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3억을. 근데 한명숙 총리가 언제 이 사람이 온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아파트 그 집에서도 아니고 아파트 앞에 정문 앞에 이제 좁은 도로가 있어요. 거기 앞에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명숙 전 총리가. 네, 근데 이 사람의 진술에 전화를 했더니 뭐 집 앞입니다라고 했더니 거기 있지 말고 뭐 도로 앞으로 오세요. 어디로 오세요. 해서 갔더니 차가 서 있대요. 근데 자기는 그날 그 차를 보니까
왠지 한명숙 총리의 차일 것 같다. 그래서 차 뒤에 있는데 앞차에 있는 사람이 여자인 것 같고 그래서 3m 뒤에다 세웠대요 차를. 근데 뒤에다 바로 이어 붙였는데 날씨가 맑아서 뒤에서도 앞에 있는 사람이 여자인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가방을 자신의 이제 캐리어를 꺼내가지고 그 차에 예, 뒷좌석 조수석을 열었대요. 여니까 여자인 게 맞고 한 총리가 맞아서 두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을 그럼 특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날씨가 맑아서 시야가 확보된 날 그리고 그 날 이제 줬다는 날이 그 현금을 인출한 날 그러니까 3월 30일부터 뭐 열흘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이날 사이에 줬다라고 해서 그 날 사이에 있는 날을 맑은 날을 보고 보니까 딱 하루가 남는 거예요. 4월 2일. 딱 하루가 남는데 4월 2일은 한명숙 총리가 하루 종일 국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부재 증명이 굉장히 이게 되게 치밀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2006년인가요? 2007년입니다. 2007년 4월 2일로 특정이 됐는데 날짜가. 근데 그 날은 한명숙 총리가 하루 종일 국회에 있었다. 본회의장에 있었다. 말이 안 맞는 거죠.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 3억을 처음에 어떻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3억이 웃기겠다. 모르는 여자한테 그냥 돈 준 거야.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듣기에 그 차를 그러면 그 전에 본 적이 없냐? 본 적 없대요. 그날 처음 봤대요. 근데 그 도로 앞에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차에 타 있는 사람이 여자인 것 같고 한 총리인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 내려서 뒷좌석 보조석을 여니까 그제서 한 총리를 확인하고 돈가방을 두고 내렸다는 거예요. 되게 이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것부터 믿을 수가 없다는 게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법원에서 이거를 증명을 합니다. 네, 그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이게 8대5로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의 대법관들은 이 한명숙 총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파기돼야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렇게 한만호 씨가 어떤 식으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설시를 하면서 이런 한만호 씨의 증언을 그러니까 좀 의심할 만한 그런 허점이 많다라고 그렇게 설시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검찰 조사가 이제 2010년 4월 1일부터 2010년 12월 20일까지 70회 이상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은 게 있는데 9개월 동안 70번 이상 출석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 2010년 4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단 1회의 진술서와 5회의 진술조서만 작성되었을 뿐 그 밖에 60회가 넘게 검찰청에 출석을 했는데도 그동안 그 한만호 씨가 어떤 조사를 받고 어떤 진술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항상 가면은 검찰청에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검찰청 가서 조사를 받으면 당연히 조서를 꾸미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70번이 나갔는데 그중에 조서 꾸민 게 6일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 나머지 날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그 얘기도 이제 나왔어요, 이 재판에서. 근데 지금도 이제 뭐 지금 딱 김영민 PD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3억은 그래도 대법원에서도 인정했고 동생한테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3억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이 그럼 바보가 아니잖아요. 1심 법원이 이 3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의 수수 이 오간 거에 대해서 한명숙 총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아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인정을 하고 그 대신 그 이제 한명숙 총리의 그 업무를 담당해 주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실은 이제 이 사무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가지고 직원분들이 다 이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월급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여서 저희도 월급을 50%씩 뭐 반납을 하고 일을 하고 있다. 사실 어려운 상태는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태니까 뭐 한 총리님한테 굳이 말하지 않고 그 선에서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일부 좀 처리를 하려다가 사실 2억을 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1억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빌리는 거니까 이제 대여니까 수표로 해도 이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지 단순히 무슨 기부라든지 뭐 그렇게 했으면 수표를 받지를 못했겠죠. 이게 문제가 됐다면. 근데 1차 그 3억을 줬다는 그 한만호의 진술에 의해서 대법원이 인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너무 진술이 이제 증명하려면 너무 여러 차례를 수차례 거쳐야 되는데 일단 원심이 원심이라고 하면 대법원에서 원심이라고 하면 2심입니다. 항소심입니다. 정영식이가 판결한 거. 그렇죠. 네. 항소심에서 무턱대고 9억을 다 인정해 버리니까 이건 아니지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를 걸면서 이제 3억에 대해서는 몰라도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진짜 안 받았다. 그럼 지금 저는 굉장히 금시초문인데 네. 그러니까 그 3억을 받았다는 거는 13명의 대법관이 다 동의한다. 이 전제가 잘못된 거네요.
아니 3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나머지 5인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 건 아닌가. 뭐 인정을 했죠, 한편으로는. 그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1차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된다는 원심이나 다수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냥 이런 정도로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야, 뭐야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근데 이게 대법원에서 이 사실관계를 막 이렇게 다 파는 건 아니거든요. 법률심이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그게 있어요. 이 사실관계, 예를 들면 1심에서는 굉장히 정치하게 이 사실관계, 그럼 3억이 어떻게 줬다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이런 거를 입증하는 게 이제 사실심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심하고 2심은 네, 그렇죠. 시시비비 그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걸 따진다면은 3심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에 대해서 이게 법리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만 판단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2심이 맞는다는 전제로 이게 보는 건데 아주 틀리면은 그렇죠.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그렇죠. 막는. 파기환송을 보내면 그때 다시 사실심이 계속되고 속심이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법률심이기 때문에 일단 증거를 그 이제 항소심에서 과연 법정 진술, 1심의 법정 진술을 채택하지 않고 검찰 진술을 채택한 것이 자유심증주의에 위반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판단했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3심에서 엎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지만 보도에 나오는 게 전부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대부분은 다 2심에서 3심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유죄 판결, 치명적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3심 가서 이게 엎어버리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곤란해진다고요. 그 1억 원 그 수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이제 좀 상식적으로는 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는 한명숙 전 총리 동생한테 그게 그 1억 원의 사용처가 이제 수표 추적을 통해서 드러난 것 같더라고요. 수표는 굉장히 검찰이 쉽게 그 추적을 할 수 있어요. 쉽게 찾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수표가 어디를 갔나 해서 동생한테 가서 전세 자금을 썼구나 이게 바로 딱 추적이 되는 건데 한 번, 두 번 가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말 정치 자금이라면 이게 이거는 좀 그 대여를 한 게 맞지 않나 그냥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그쵸. 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빌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추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1심,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심을 다시 뒤져보면은 헤쳐보면은 그래서 그 1억을 어떻게 수표를 한 총리한테 줬다면 어떻게 줬는데 그걸 추적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추적하는 게 법원이고 그거를 추적해야 되는 게 이제 사실심 법원의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적을 제대로 했느냐가 문제가 돼야 되지 그 1억이 결국에는 뭐 대여냐 아니냐 그리고 예를 들면은 동생이 전세 자금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거를 볼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렇죠. 받지 않았다면 한 총리가 받지 않았다면 사실 이거는 그 재무 담당자이신 그 이제 다른 피고인분이 받는 건 맞아요. 그래서 대여로 알고 그 일부 부족한 전세 자금에 대해서 대여를 했는데 만약에 한 총리한테 줬다라면 그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 검찰의 능력인 것이고 그 1억이 확실한 거니까 더 검찰은 한편으로 그런 게 있었겠죠. 이것만 한 총리한테 갔다고 입증하면 이건 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입증에 제가 봤을 때는 실패를 한 거예요. 그건 안 된 거군요. 사실은 그 1억 수표를 줬다 그 사실 자체는 입증이 아예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아무리 법률심이라 하더라도 아니 한명숙 동생한테 갔다 이거야. 한명숙 동생한테 간 거지 한명숙한테 간 건 아니지 않는가. 그렇죠. 어린애도 아니고 말이야. 다 나름대로 각자 가정이 있는 성인인데 그걸 왜 한명숙이 받았다라고 한명숙에 대한 뇌물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게다가 뇌물로 그렇게 수표로 받았다면은. 그러니까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총리한테 일단 줬고 한 총리가 동생한테 건네줬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은 증거가 수표의 그 종착점이 한 총리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총리한테 먼저 줬다라는 캐리어에 담아서 줬다라는 거를 검찰이 먼저 얘기를 꺼낸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다 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는 동생이 수표는 썼대. 이것밖에 기억을 안 해요. 근데 수표를 어떻게 줬냐. 그 뒤에서
그 1차입니다. 이거는 1차 수표가 들어있는 캐리어 가방을 전달한 방법이에요. 뒤에서 캐리어 가방을 보조문 열고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한 총리가 갔다는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지적을 해요. 아니 한 총리가 뭐 다 무죄증명 이런 거 하기 전에 한 총리가 도대체 그 한만호 씨가 언제 올 줄 알고 집도 아니고 그 아파트 구분도로에서 기다리겠느냐. 그리고 현장 검증을 해서 봤더니 거기에서는 뒤에서 뭐 오는 게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거기 검증을 해서 가봤더니 시간을 재면서 차가 몇 대가 지나가는 해본 거예요. 30초당 차가 한 대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구분해? 네. 그러면은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약속 시간도 없이 무작정 거기서 그 불법 자금을 받으려고 차량이 그렇게 많은 개방된 노출된 곳에서 받느냐. 그러니까 검찰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차떼기 사건이라는 게 있었다. 차에서 트렁크 열고 트렁크 열어가지고 이렇게 다 실어준 경우가 있었다. 그런 재판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대선 주자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재정 담당자가 받은 거다. 어떤 사건에서 대선 주자가 대로 한복판에서 차를 대고 내 차에 돈을 실어라. 트렁크를 실으시오. 돈가방이든 트렁크를 실으시오. 아니 그런 대선 주자는 없었다. 그럼 만약에 한 전 총리가 그 1억 있잖아요. 1억을 2007년에 받아서 그 발견된 것이 2009년에 그걸 사용처가 나왔어요. 2년 동안이나 갖고 있을 정도로 치밀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백주 대낮에 전달했다는 시간이 4시에서 6시거든요. 그 백주 대낮에 차가 30초마다 한 대씩 지나가는 데서 돈 받으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냐. 이거 아니에요. 내가 차를 운전하다 갑자기 어디 그냥 아무데나 그냥 근처 세워 아는데 여기쯤 있으면 누가 돈을 갖다 주지 않을까? 기다려볼까? 안 오네. 그러다 갑자기 돈 왔다. 받고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받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사실 이거는. 아니 말도 안 되죠. 무엇보다도 제일 우리가 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한명숙 무죄보다는 맞습니다. 한만호 씨가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거. 여긴 우리가 포인트로 삼아야 될 지점이라고 봐요. 한명숙 무죄 쪽으로 자꾸 수구 언론들 또 수구 정당들은 야 한명숙이 왜 무죄야? 대법원에서도 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왜 무죄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야 검찰 수사가 그러면 그 합당했냐? 그렇게 한만호 일개인을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가족까지도 괴롭히고 그랬던 수사는 정당해? 그렇게 해서 얻어낸 진술이 과연 객관적이야? 신뢰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 근데 한만호 씨가 사실은 이제 지금 최근 이것 자체도 2010년이잖아요. 2010년 4월부터 9개월 동안. 근데 저는 이 한만호 씨의 비망록에는 이제 본인은 이제 약간의 복수심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인 그 굉장히 거친 문장이 있어서 조금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 KBS에서 공개를 했는데 한만호 씨가 직접 육성으로 인터뷰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야 발견했다면서 이제 공개한다고 공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딱 진술을 하시는데 굉장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게 검사들은 별로 말을 먼저 안 한다. 수사관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검사가 와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던진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를 딱 듣는데 맞네, 맞아. 검사가 나서서 이거를 막 다 주무르진 않거든요.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진술을 저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거든요. 영화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아니군요. 수사관들이 다 하죠. 들어오자마자 이거 치잖아요. 이 장면 없군요. 요즘에 그런 장면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70회를 조사받으면서 본인이 굉장히 이제 그 얘기를 법정에서도 했어요. 70회를 왜 불렀겠냐, 나를. 자신이 못 믿겠다면 자신이 70회나 출정했다는 기록도 다 나와 있는데 왜 나를 어떻게 보면 간단한 돈을 줬다는 사건 사실관계를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데 70번이 왜 필요하냐.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근데 강압이 있었냐라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 한만호 씨가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좀 검찰이 나를 강압적으로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얘기를 약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만호 씨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의 회사를 찾고자 했던 마음도 있었고, 그렇지. 이제 위증을 결심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동업을 하던 사람인데 자신의 사업을 이제 어떻게 보면 뺏으려고 했던 사람이 검찰청에 나와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건 어차피 우리가 해도 안 되고 너 협조하고 그러면 이제 가석방 시켜줄 수 있을 거야. 너도 협조해. 이거 너가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협조해라고 하는데 그때 오히려 뭐지? 되게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검찰청에 이렇게 함부로 드나들면서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왔지? 검사가 불렀다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이 사람 입으로 말을 했지만 누가 말을 했을까? 검사가 얘기했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는 이미 검사가 이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하게끔. 그리고 이 사람도 한만호 씨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비자금을 조성했던 게 있었고 어떤 자금의 이동도 있었고 일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횡령이 되겠죠. 근데 검찰이 추가 기소할 위험성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혹행위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뭐 검찰 쪽에서 뭐 다른 거 너 이거 얘기하면 이거 빼줄게 약간 이런 쇼부 느낌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말을 그 자기들이 원하는 말이 안 나오면은 오늘 피곤하신가 봐요 가시죠. 그리고 불러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불러놓고 왜냐면 그것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불러놓고 그냥 앉혀놓고 그냥 밖에 나가잖아요. 혼자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네. 그러면 몇 시간. 그래요? 네. 영화에서 보면 그러던데요.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런 거야? 그건 아닌가요? 약간 이제 여기서는 약간 이제 그런 이제 회유를 여러 차례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했는데 다 이제 사실은 회유를 하면서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이 70회 동안에 굉장히 많은 횟수는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임했어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하라는 대로 굉장히 잘 따랐어요. 그래서 뭐 사실 그 비망록에 나오죠. 자기는 뭐 검찰에 어느새 자신이 검찰의 강아지가 되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 스스로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냥 굉장히 고분고분하게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아까 그 1억 수표 받은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받지 않았다 직접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법원에서 입증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은 날짜까지 특정이 돼야 되는데 날짜를 보니까 4월 1일 하루고 그날은 자리에 없었고 알리바이가 입증이 된 거고요. 그럼 두 번째 돈을 줬다는 3억 두 번째 3억 줬다는 날을 한번 가볼게요. 그 날은 한명숙 총리가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오라고 해요. 집으로 오세요. 예. 근데 웃긴 게 아니 이게 집으로 온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캐리어를 들고 주차를 하고서는 캐리어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올 텐데 사실 이 사람이 이 집에 와보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인테리어 때문에 한 번 왔던 적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누가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맘만 바뀌어도 이 CCTV가 다 남잖아요. 그렇지. 자신이 캐리어를 샀고 캐리어를 산 캐리어를 가지고 올라가는 CCTV가 고스란히 남는 이런 증거를 이거는 거의 수표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근데 이 알리는 증거를 거죠. 예. 줄줄줄줄 흘리면서 집으로 오라고 하느냐. 그래서 법원이 이렇게 의문을 가져요. 진심으로. 네. 그러면 한명숙 총리가 한만호 씨랑 그 정도로 친분 관계가 끈끈해서 절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믿어서 집으로까지. 그래서 집으로 불러서 받았나? 정말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믿어서 그래서 법원이 곰곰이 고민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런데 한만호 씨랑 한명숙 총리가 친분이 그렇게 별 있는 사이가 아닌 사이가 거죠. 아닌 거예요. 그냥 한시라도 종치는 맞는데 식사를 한 번 먹고 뭐 한 번 부르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그렇게 교류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고 그 정도의 친분 관계라면 이렇게 직접 집으로 불러서 돈을 받는다는 거는 좀 믿기 어렵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어렵다. 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2007년도에 항상 통화를 하고 집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그 통화 기록에 대한 증명은 없어요. 그 증명은 없는데 다른 통화 기록 나중에 뒤에 나오는 것 때문에 통화 기록이 마치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래도 그 시기에 통화를 하고 만났던 게 있으니까 증명되는 거 아니야라고 없어요. 지금 통화 기록에 없는데 그 한만호 씨가 제출한 핸드폰 휴대전화를 보니까 복원을 해보니까 이제 최초에 돈을 주고 막 했던 게 3월달, 4월달 막 이렇게 하는데 휴대전화에 그 한명숙 총리의 전화번호가 입력된 시기가 8월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휴대전화에 뒤쪽이네요. 예, 8월이라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검사가 그래요. 8월에 입력을 했지만 그 전에는 아마 전화번호는 알고 있지만 외워서 전화를 했을 것이다. 아니 누가 그걸 다 일일이 누릅니까? 입력해놓고. 그런데 한만호 씨가 그 한명숙 총리를 한명숙이라고 정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동생의 이름으로 저장해놔요. 근데 한만호 씨는 자신은 그 한명숙 총리의 전화번호를 받자마자 바로 입력했다. 8월 달에 바로 입력했다. 그런데 검사가 그래요. 아니다. 미리 전화를 했을 것이고 외워서 했거나 아니면 아마 한명숙 총리의 이름으로 돼 있다가 이제 8월쯤 되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바뀌어서 번호를 변경한 게 아니냐. 네. 이러는데
그거랑 비슷하네요. 제가 모든 여성의 이름을 작가로 저장해 놓는 거랑. 근데 그거를 한참 동안 막 미희, 진희 뭐 이렇게 다 쭉 하다가 갑자기 한 8개월 만에 이상해. 너무 이제 티가 나네. 예. 몇 개월 만에 이름을 바꿨다. 이게 너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스테리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이제 제출했던 그 정황 증거라고 보강 증거라고 제출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판단을 다 내립니다. 이렇게 아니 8월 달에 전화번호를 입력을 했는데 그 전에는 외워서 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그 전에는 본명으로 했다가 갑자기 8월 달에 돼서 돈 줄 거 다 주고 돈 이미 다 줬는데 그 뒤에 갑자기 이름을 변경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아마도 한만호 씨는 그 한명숙 총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전화번호를 받자마자 입력한 것이 맞을 것이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바로 이제 입력할 때는 자신의 여동생으로 입력한 거는 맞다라고 하는데 그 1심 법원에서 모든 거를 다 세세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었죠. 뭐예요? 그 지금 말씀드린 한만호 씨가 실제로 자금을 조성을 했고 그 한 5억 정도는 됩니다. 최소한 5억 이상. 근데 5억 정도가 그 자금을, 그러니까 사실 6억인데 한 1억 정도는 한만호 씨가 개인적으로 소비를 했고 그 5억은 정말로 어디론가 자금이 이동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아직 밝혀진 건 없고요. 밝혀진 게 없는데 네. 사실 이번에 비망록에서 나왔더라고요. 뭐라고? 비망록에 싹 나왔더라고요. 자신이 검찰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줬다고 얘기했다. 아,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 수가 딱 떨어지네. 그래서 거기 의원들 가로 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네. 한나라당 한인 거예요. 아, 한명숙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한나라당 한인 거예요. 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1심 법원이 굉장히 치밀해요. 이게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122페이지인데, 이게 완전 논리적인데, 그 날짜 하나하나까지 다 특정해서 논리적인데, 그 부분은 설명할 수가 근데 없잖아요. 이게 지금 확실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약간 뇌피셜을 이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1심 법원의 판결은 굉장히 확실한 게 맞아요. 근데 1심 법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 자금의 이동이라든지 그 자금에 대해서는 정황상? 네, 자금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한명숙한테 갔다라는 증거가 없으니 한명숙이 무죄라고 1심에서 판단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1심 법원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 미스테리 그 한. 네, 한과 그 비자금 그리고 실제로 캐리어를 샀거든요. 네네. 그리고 캐리어에 돈을 담아보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그 돈이 어디 갔을까? 그거는 미스테리였어요. 사실은 몇 년간. 네네. 근데 저는 이번에 알았다는 거죠. 그 녹취록이 나옵니까? 비망록이 나와요. 한나라당이 오. 줬다. 비망록이 비망록이 나와요? 나왔어요. 나와요. 그래요? 네. 근데 오, 그 몰랐어요. 예. 한나라당 의원한테 좋다고 한 거에 대해서 검찰이 불쾌해하면서 네. 아, 이런 얘기 왜 하냐고. 네, 관심이 없어. 말이 됩니까? 네. 그 한명숙 죽이기가 바로 거기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의원이고 누구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래요? 그럼 한번 조사라도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왜 해요? 라고 네. 왜 했다고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야 사람 심사 복잡하게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 우리의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 무조건 그런 얘기를 왜 해? 네. 약간 이렇게 되는 거군요.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통영교도소에 있는데 갑자기 불러서 사실은 검찰의 스토리는 이래요. 한만호 씨 어떤 제보가 왔고 그 한명숙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제보가 왔고 이 한만호 씨가 먼저 연락을 취해서 이제 진술할 게 있다라고 해서 진술을 했는데 사실 한만호 씨는 무슨 일로 자신이 서울로 올라가는지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 고소했나 아니면은 뭐 돈 조성했던 것이 들켰나 아마도 다른 채권자들이 나를 고소한 것 같다라고 갔더니 이제 뭐 사실 정치인 아는 정치인이 있으면 얘기해라. 그러니까 아는 정치인 뭐 무슨 뭐 때문에 그러지 막 머리를 막 굴리다가 아는 정치인한테 뭐 돈 준 거 있으면 얘기해라라고 하니까 사실대로 뭐 한나라당 의원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 이제 이름은 공개가 이제 뭐 방송에서 안 됐어요. 어쨌든 간에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돈을 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그 얘기는 덮고 그날은 끝난 거예요. 70회 중에 하루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관심이 없으셨구나.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자금이 실제로 어딘가로 갔다라는 아니 그게 것은 아니라 살인죄가 났는데 그거는 그 살인 관심. 내가 관심이 없는데 이러면서 넘어가는 건가? 이게 그게 그렇죠.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재벌 회장들이 주로 이제 그 무슨 체육협회 각종 종목 회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재벌 회장이 그 특정 종목의 협회장을 하면서 비자금을 아마 조성했나? 네. 그 정황을 스포츠부 기자가 이걸 입수를 했어요. 어떻게 우연찮게 그 문서를 발견한 거야. 근데 이 기자가 이거 뭐야? 스포츠 기사가 아니잖아. 스포츠 이슈가 아니잖아.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와. 부장이 그 쓰레기통 어떻게 우연찮게 뒤지다가 대박 났구나. 야, 너 이거 왜 보도 안 하냐? 이거 왜 보고 안 해? 스포츠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살을 강요당했다는. 나가 죽어 이 새끼야. 아. 검찰이 아니, 이 검찰이 이해가. 하는 행동은 이 기자보다도 더 심각한 거야. 이해가 안 가요. 모든 범죄를 다 다루는 검찰에서 말이에요. 네. 뭐 스포츠부 검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 민주당부 네. 검사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민주당부 검사가 한나라당 꺼내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거 있지도 의혹이 않지. 있으면 뭐 좀 시작이라도 해야지. 그건 나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 뭐 제가 소개팅도 아까- 아니고. 내 스타일은 아닌데 관심 없어. 이거 아니잖아요, 사실 검찰은. 네, 맞아요. 예, 무슨 뭐 이 소개팅이나 이런 신뢰도가 거 아주 제로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만호 씨가 그 자신 동업자가 그렇게 뭐 가석방까지 얘기가 됐고 자신도 이제 복수하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 그런 마음에 했지만 근데 검찰에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만약에 진술을 검찰 단계에서 번복하면 이건 안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검찰은 확실히 알기도 알았죠. 이 사람이 검찰은 자신이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말 네. 마치 소개팅처럼. 야, 나 민주당 검사야. 민주당만 해. 이렇게 하는 식으로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법정에서도 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여기서 오히려 이 확대되지 않게 하려고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이 비자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그리고 검찰에서도 강압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자기가 진술을 법정에 와서 비로소 번복하게 된 것도 검찰 수사관님들이 너무 잘해주셨고 막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잘해주셨고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자기도 검찰한테 윗보이면 무서움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박살날 게 있는 거죠. 사업을 네.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무서움이 있어서 제가 검찰 수사관님들 너무 잘해주셨고 검사님들도 열정이 너무 지나치셔가지고 제가 차마 갑자기 말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신의 어떤 비열한 거짓말 때문에 차마 한명숙 총리님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법정에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근데 이야기가.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검사가 막 쪼고 자신을 안 믿어주잖아요, 쉽게. 예. 이 법정에도 굉장히 많이 갑니다. 법정에서 진짜 몇 번 갔지? 10번 정도 갔던 거, 12번인가 갔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가요. 근데 법정에서도 자신의 말을 잘 안 믿어주는 것 같으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검찰청에 그렇게 많이 갔겠습니까? 검찰이 정말 그렇게 착했을까요? 라는 의문을 제시는 해요. 검찰이 그렇게 과연 순수한 목적으로 자신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서 70번이나 불렀을까요? 이런 의문을 제시하는데 어쨌든 뭐 실제로 막 강압 수사했습니다. 막 집체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런 발언은 하지 않고 좀 잘 마무리되기만을 바라는 순진한 마음도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종합 정리해 보면은 한만호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관들은 네. 자세히 잘 알고 판단한 게 아니네요. 대법관들은요, 그때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 시절이었잖아요. 예. 근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굉장히 그 상고 법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 열정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법농단이 났잖아요. 예. 근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이 났을 때도 이제 한명숙 전 총리는 이미 양승태 대법원장의 어떤 그 섭외, 그 뭐라 그러죠? 그 포섭하고자 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한나라당 쪽 그 김무성 의원이랑 접촉을 뭐 한다거나 뭐 이제 상고법원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섭외하고자 하는 대상이 한나라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한나라당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는 기왕이면 사실은 대법관들은 자신들이 위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자유신중주의라는 게 있어요. 법관의 자유로운 신중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네. 그게 위법은 아니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법관의 네. 뇌피셜은 양심. 용서가 된다. 양심과. 예, 용서가 된다. 헌법과 양심에 의해서 야. 자유신중주의를 판단한 거야. 거의 뭐 포청천이네요. 거의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근데 그런 쪽으로 이제 기울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대법관들이 막 위법이라기보다도 아니 항소심을 반드시 꼭 꺼야 되는 이유를 타당한 이유를 대봐. 막 이러면은 또 저처럼 사실심을 다 뒤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디테일한 예를 들면 1억 원 수표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받았는지부터 해보면 안 받았거든요. 직접 준 사실이 없는데. 자, 그 정리해 보면은 네. 대법원에서는 사실의 디테일을 다루지 않았고 맞습니다. 2심을 기본적으로 네. 2심까지 왔으면은 뭐 어느 정도 사실이
규명됐겠지. 네. 어떤 신뢰를 전제로 풀어왔던 것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코멘트는 했지만은 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진 않았다. 네. 또 그 당시 상황이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좀 일거리를 줄이려고. 네. 다 그냥 2심 끝나면 다 3심으로 오잖아요. 네. 너무 피곤해지니까 3심으로 올 만한 것들을 중간에 필터링 해주는 상고법원 이걸 만들어야 하는데 상고법원을 만들려면 박근혜 정권에게 뭔가 네. 제 도움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권에게 밉보이는 판결을 내리기는 좀 부담스러웠던 네. 그런 상황이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네.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다시 한번 다뤄보겠다고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엔 재심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재심은 쉽진 어려울 않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백한 뭔가 이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그런 없죠.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네. 뭘로 가야 되나요? 또 결정적으로 네, 네. 한만호 씨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죠. 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그분의 증언이 증언이 뭐 검찰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면은 그걸 증언해 줄 사람이 돌아가셨으니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 갖고 과연 재심이 이루어지겠는가? 쉽진 않겠네요.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과거 이 판사들이 판결한 걸 뒤집어야 되는데 네. 그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판사들이 그럼요. 재심을 쉽게 수용하겠어요? 법적 안정성을 사실 되게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잖아요. 네. 법은. 그래서 네. 결국에는 뭐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과거사위원회를 만들든지 또 요즘 오늘 보도를 보니까 법무부가 자체 조사를 하겠다. 네. 자체 조사한다면 결국 검찰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파헤쳐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독직이 뭡니까? 독직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 수사 과정에서 네. 지금 이제 한만호 씨에 대한 수사가 70차례 이루어졌음에도 네네네. 그 진술서나 그 진술 조서 그에 부합하는 진술 조서는 5차례밖에 대여섯 차례밖에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60여 차례에 걸쳐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진 바가 이제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대법원 5명의 그 대법관이 이제 그 판단을 하기로는 그 네. 수사의 상당성에 의심이 간다. 그러니까 그 검찰의 한만호 씨에 대한 일련의 증거 수집 과정이 수사의 정형적 형태를 벗어나 수사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과정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수사 과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상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의 과정에 대해서. 네. 법무부가 수사를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법무부 수사가 아니죠. 법무부가 이제 네. 조사를 하는 건데. 그럼 뭐 감찰 같은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죠? 보면? 법무부 감찰 아닌가요? 법무부는 감찰이겠죠. 직무감찰. 근데 이게 사실은 재심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안정성 때문에 개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김용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새로운 증거가 그 신규성, 증거의 나와야죠. 신규성 그리고 네. 명백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진술 증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미 비망록도 다 나왔던 그 1심 법원 때부터 판단 때부터 다 나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새로운 누군가의 진술에만 의존한다면은 이것도 뭐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네. 보강 증거가 없어서. 네. 그래서 이 재심 개시 요건을 그렇게 5호로는 통과하기가 어렵고 7호로 이게 위법 수사였다라는 사실은 확정 판결에 의해서 증명이 되면은 재심이 개시가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뭐 당시 수사관들의 위법 수사에 대해서 뭐 유죄 판결을 받아야겠죠. 뭐 모행 목적, 뭐 위증 교사 뭐라든지 뭐 이런 거를 판단을 받으면 되는데 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그 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통해서 재심 개시를 이제 결정을 하면은 받아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옛날 사건의 경우에는 뭐 위법 수사인지 일일이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다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라든지 어떤 위원회에서 위법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면은 재심 개시가 가능합니까? 가능하게 돼 있던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한명숙의 무죄 증거를 찾아야만 재심이 이루어지지만은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과거사 진상.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게 그 해서는 안 될 가혹행위가 있었다든지 네. 혹은 뭐 진실 아닌 것을 진술하게 만들려고 하는 공작이 있었다든지 뭐 어떻게든 뭐 심리적이든 물리적이든 하여간 이 협박과 겁박에 의해서 받아낸 진술은
진술 능력이 없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검찰의 이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과거사위원회가 들춰내가지고 그래서 재심이 성사되도록 네. 하게 한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아니 그래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뭐 때리는 막 네.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심리적으로 압박해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수사 기법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야 저기서 나왔는데 뭐 너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너 이거 안 하면 너 박살나. 그러니까 요걸로 합의 보자.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왜 불법으로 안 쳐주는 거예요? 이거는 네. 사실 불법으로 안 쳐주는 거는 아닌데 예를 들면 그런 수사가 위법하게 어느 정도 위법이라 판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한편으로는 뭐 수사관이 직접 그렇게 했다면 그건 위법한 건 맞죠? 아 그래요? 네. 근데 거의 통상적으로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어, 네. 이게 네, 게임 그쵸.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긴 해요. 네. 뭐 저쪽에서 뭐 누가 했고 너는 어떻게 했고 막 이걸 맞춰 가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2010년도 이때는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물리적으로 한만호 하는 건 씨를 아니에요. 네. 물리적으로 뭐 폭행을 가하거나 무슨 고문을 한다거나 이건 사실 말도 안 아니 되는 그렇게 안 거고. 하지. 네. 절대 안 하지 이거는. 그거와 비슷한 효과가 뭐냐면 네. 요즘 채널A 기자가 그렇게 했듯이 맞아요. 아니 당신 그러니까 그거 그런 네. 식으로 진술하면 가족이 위태로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 형님. 말로만 한 거야. 행위는. 네. 말뿐이 안 했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박살을 내놓는 거예요. 네. 결국. 근데 이런 게 왜 불법이 아닌? 근데 여기는 네. 충분히 위법 수사라는 게 지금 이제 소재인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여러 차례 그러니까 이게 수사상의 위법이 너무나 지금 명백하게 드러난 것도 많잖아요. 네. 어떻게 70회를 출정을 했는데 네. 그 진술 조서를 5차밖에 안 받았느냐. 이것부터예요.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럼 나머지 65회는 뭐 했냐. 네. 그런 거부터 어떻게 조사를 하다 보면은 얘기가 나와야겠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부터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근데 돌아가셔서.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지금 뭐 새롭게 공개된 그 뭐 비망록. 네, 새로운 또 증인 H라는 분이 있는데 아, 그래요? 그분은 나중에 끝내는 뭐 증언을 거부하셨다고는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분도 지금 새롭게 진술을 추가하고 있어요. 아, 진술을 그래요. 한다고 H라는 네.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게 지금 검찰이 그 한만호 형이 저 재판 중에 말을 바꿨잖아. 네. 이거는 저기 검찰이 나를 말하자면은 겁박해서 내가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검찰이 한만호가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면서 한만호하고 깜빵에 같이 있었던 두 사람을 법정에 세웁니다. 네. 이 두 사람은 나와가지고 한만호가 거짓말한 거예요. 한만호가 돈을 줬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한만호를 거짓말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검찰이. 근데 그 2명 외에 1명도 더 있었는데 맞아. 그 1명은 그 2명이 거짓말한 거다. 맞아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네. 예. 그래 아주 진짜 아주 식스센스급 반전이 반전에 반전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반전에 반전이. 예.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한만호가 말한 거는 참이다. 네. 그 한만호가 거짓말했다는 그 2명의 주장은 거짓이다. 네. 이 H 씨가 등장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것이 뭐 어쨌든 그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어떤 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이거는 뭐 지금 보수 언론들은 보수 쓰레기 언론들은 말이죠. 뭐 하여간 쓸데없는 진상 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러는데 야 결과를 좀 두고 봐라. 그게 정말 쓸데없는 진상 조사인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왜 니들이 예단을 해?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러냐? 네, 이런 얘기를 전면숙 해주고 싶습니다. 전 총리님의 입장은 곧 발표가 되겠죠. 그 양반은 이미 뭐 지금도 마음을 먹으신 그거는 건가요? 부당한 수사였고 부당한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국민적으로 이렇게 좀 입장 표명을 좀 한 번은 하지 않으실까? 뭐 아직 이런 안 생각이 좀 했죠. 들긴 해요. 네. 예. 곧 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리고- 예전에 그 양반하고 제가 식사도 같이 했었는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한만호가 네. 이제 그렇게 그 진술을 네. 고쳐서 네. 이건 뭐 저기 거짓말한 거다. 검찰한테 내가 거짓말한 거다. 검찰이 시켜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 판사 바로 정영식. 네. 정영식의 유죄를 때렸잖아요. 네. 이 정영식이 이 낙곰수의 그 두 사람 네. 또 재판을 담당했었어요. 맞아요. 그 저기 박근혜 오촌 네. 살인 사건. 큰일 났지. 네. 그 정영식 씨는 이재용도 풀어줬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 이제 한명숙 총리님하고 식사를 했었는데 한 총리께서 하신 말씀은 그 판사는 웬만하면 피하라고. 예.
그래서 법원 인사철까지 질질 재판을 끌다가 바뀌었어요, 결국. 그래가지고 2심에 와 정말 악마에서 천사로 바뀌었습니다. 천사라는 건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정당한 네. 정의로운 네. 그리고 법리 원칙에 따라서 판결하시는 지금 현 김상환 대법관으로 바뀌었어요. 야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를 비유를 해야 되나? 전두환에서 김대중으로 바뀐 거예요. 갑자기. 네. 전두환에서 김대중으로 바뀐 거예요, 판사가. 근데 사실 이 한명수 전 총리도 그 정영식 판사가 아니라 그냥 정말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으셨다면 한반호 씨를 한 번은 불렀을 거예요. 한 번은. 그렇지. 맞아요. 한 번은 불렀을 거예요, 진짜. 한 번도 안 부르고 말이죠. 네. 정영식이가 결국 판단한 근거는 그 한만호 씨가 검찰 가서 진술한 거. 네. 그걸 갖고 2심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가가지고 이거는 내가 검찰에 가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진술한 걸 그걸 가지고 2심에서 판결을 했어요. 이거 뭐야? 내가 알고 있기로는 노무현 정부 이후로 이 공판 중심주의로 바뀐 것으로 알고 맞습니다. 있어요. 검찰에 가서 뭔 소리를 하든 간에 네. 그런 건 그건 검찰에 가서 한 얘기고 법정에서 네. 판사가 물어봐서 거기서 확인하는 거기서 얻어낸 진술로 판단한다. 네. 이게 바로 공판 중심주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공판 중심주의를 완전히 뒤집고 네. 수사 중심주의로 바꿔버렸어요. 맞습니다. 판사가. 네. 아니 판사분이 무슨 사법부의 독립을 제일 많이 외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검찰의 얘기만 들어주시고 이게 이제 그 양반은 그분이 좀 이해를 못하겠네요. 지금 유명한 분이셔가지고 하여튼간 지금도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얘기만 엄청 길게 했네. 예, 그렇죠. 예. 이게 길어가지고. 자, 네, 20분 그래서 대로. 제가 예. 또 뒤에 거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아니 뒤에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네. 그게 이제 저도 이제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예. 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그 법조인 입장에서 보기에 좀 형사소송법상 기본 원칙에 좀 위반된 소지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대법원에서 이제 5명의 그 대법관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판단을 했는데, 그러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그런 명제와 증거 재판주의의 원칙은 그저 헛된 구호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비록 진범이 처벌을 면하더라도 적어도 무고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이고 법원의 존재 이유이다. 그런데 다수 의견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증거재판주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 말은 즉 그 항소심 판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게 좀 진상 규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니까 말이죠. 법정에서 사건 당사자들 다 불러놓고 뭐가 사실이고 뭐가 그 거짓인지를 규명하고 본인이 주체적으로 판단해야지. 이미 그 법정에서 뒤집힌 그 진술은 배제하고 검찰이 온갖 무리수를 써가면서 받아낸 진술, 이 진술을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한 2심 정영식. 그 사람 서울 파산법원장으로 갔습니다. 다행이네요. 본인이 파산돼야 되는데 무슨 파산 법원장식이나 해. 정영식. 그래서 앞으로는 정영식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 뒤로는 그 판결 이후로는 후엄정이라고 불러요. 후엄정. 후엄정? 무슨 뜻이에요? 형식정. 폼. 후엄정. 예, 후엄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후엄정. 예.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그 팟캐스트에서 그런 식으로 이름 개그를 했었어요. 네. 박근혜는 이제 스윙박, 근혜박. 예. 그래요. 개그맨. 재밌네요. 야, 역시. 그거 얼마나 많이 웃었는 줄 아니? 황현희 씨, 형님. 그거라도 한번 웃겨봐 줘. 그러니까. 몇 년 줄 거예요? 그때 웃었지 그때. 그때는 2년 전인데. 2년 2년 전. 전이니까. 알겠습니다. 김현